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낭독해드릴 도서는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은이 투에고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자아와 치유하는 자아의 이중주. 혼자 있을 때 떠오른 수많은 영감과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지은 책으로는 무지, 나는 나일 때 가장 편해,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울었다. 삶의 사람에 무뎌진다는 것,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도서의 출판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맡았습니다. 도서의 내용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을 발췌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간절함. 어느 날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해보라고 했다. 청년은 그 말대로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부름이 없자 숨이 막힐 것 같았던 청년이 헉헉거리면서 밖으로 나왔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청년에게 물속에서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청년은 당연히 공기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한 만큼 지식을 갈구해야 하네. 뭐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이 짙어야 노력에 탄력이 붙고 더 힘있는 행동이 이어진다. 물론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진 못한다. 하지만 간절함이 깊은 만큼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감정의 바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진정으로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감정이 일렁이는 바다에 푹 빠져야 한다. 수심이 적당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어 오래 헤엄치지 못할 수도 있다. 함께 파도를 타고 해변에 발을 디딜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반대로 함께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다. 때로는 바닷속이 아닌 바깥에서 자신만의 감정이란 바다에 잠겨있는 상대방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나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타인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알면서도 조금씩 용기를 내게 된다. 그리고 한 걸음씩 바다를 향해 걸어가면서 생각한다. 겸손. 허세는 적이 공격할 허점을 만들 뿐이고 겸손은 방패가 되어 나를 보호해준다. 화려했던 지난날을 자랑거리 삼아 주저리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대화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잠자코 들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자신감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자기의 일부지만 너무 자주 과장되게 표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반발심을 살 수도 있다. 훗날 그 말들이 독이 되어 화자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 독일에는 타인의 불행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는 속담이 있다. 속담이 가리키는 심리를 손해와 고통의 합성어인 샤덴프로이드의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뇌에서 느끼는 불편한 기쁨이라고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유명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배경에도 이 단어로 표현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사자 앞에서는 위로해주는 척하면서도 돌아서면 그럴 줄 알았다며 쑥덕거리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던가. 타인의 이율배반적인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겸손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지식을 발견되지 않은 진실의 대양 앞 해변에서 놀고 있는 소년에 비유했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또 다른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오래 고민했을 뿐이라 말했다.
그들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루고도 단지 좀 더 오래 생각하고 좀 더 빨리 발견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공감. 공감은 독일어 아임필룽에서 유래된 말로 감정을 이입한다는 뜻의 단어다. 인간의 감정을 여러 색깔로 나눈다면 책의 채도는 감정의 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로의 채도가 가장 비슷해지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내 마음과 연결된다. 이는 연민이나 동정 그리고 단편적으로 어림짐작하는 것과 확연히 다르다.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공감이야말로 이해라는 영역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위다. 가끔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내 감정과 코드가 맞는 영화 한 편이나 책 한 권, 익숙한 멜로디 한마디에 더 깊이 이입되어 빠져들 때가 있다. 일면식도 없는 예술가의 작품에 이미 유명을 달리한 몇백 년 전 철학자의 말에 공감과 위로를 느낄 때면 기분이 묘하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는 내 심정을 본 적도 없는 외국 작가나 몇백 년 전 사람이 이토록 잘한다는 말인가? 어쩌면 공감이라는 것은 꼭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겪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다수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공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괴로움이야말로 인생. 금서를 낭독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 직전 극적으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다. 그곳은 흉악 범죄자들이 모여있다는 감옥이었다.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꽉 막힌 공간에서 24시간 그들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어지는 고단한 나날에 생의 의지를 상실할 법도 한데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인간의 심연에 대해 사색했다. 머릿속으로 다음 작품을 구상하며 4년이란 긴 시간을 버텼다. 도스토옙스키는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라고 말하며 그때 들여다본 감정의 심연을 죄와 벌을 비롯한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승화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육체적인 고통을 비롯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미움과 원망, 상실의 아픔, 경쟁과 비교에서 오는 자괴감과 열등감 등 마음에도 매일매일 크고 작은 괴로움의 풍파가 있다. 사는 동안 느끼는 고통의 종류는 이루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의 말대로라면 바로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이 인생이다. 살아있기에 고통도 존재하는 것이다. 기도. 이따금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럴 때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기적을 바라는 행위인 기도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마음속으로만 읊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 기원이 담긴 물건을 늘 곁에 두는 사람도 있다. 어찌 되었든 마음을 담아 기원하는 기도라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얻게 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기회. 흔히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3번 온다고 말한다. 그만큼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 흔치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알고도 잡기 힘들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사실 살면서 이런저런 기회는 많았는데 자각하지 못한 사이 놓치거나 알면서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던가 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천재 이루가 온들 잡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국 유명 작가이자 투자와 관련된 많은 명언을 남긴 마크 트웨인은 책과 강연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투자에서는 매번 인생의 쓴맛을 보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젊은 발명가가 트웨인을 찾아왔다. 벨은 트웨인에게 5블록이나 떨어진 곳에서도 전선을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명품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트웨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코웃음을 쳤다. 이후 벨은 정말 전화기 발명에 성공했고 그에게 투자했던 이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 훗날 트웨이는 연이은 투자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만일 그가 그때 벨의 말을 듣고 전화기에 투자했더라면 아마 단 한 번의 투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한다. 중국어로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태와 기회라는 뜻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난세가 영웅을 낳듯이 위기에도 기지를 발휘하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 중국 삼국시대의 유비, 조조, 제갈량 등 수많은 호걸이 대업을 도모한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지금이 위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분명 기회가 숨어 있을 것이다. 꾸준함에 꾸준함,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사람들을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세상 일에는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것도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득하게 된 때부터 자주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특히 자기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인다. 작곡가 모차르트는 14살에 이미 한 번 들은 교향곡 악보를 외워서 그렸고 수학자 가우스는 10살에 등차 수열을 고안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도 이루기 힘든 것들을 10대 때 이미 이뤘다고 하니 놀랍기만 하다. 한편으로는 질투가 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을 계속 불평하기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일찌감치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국 문학가 세무얼 존슨은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면 7년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했다. 사람마다 체격이나 걸음걸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뭐든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만 한다면 의미 있는 수치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예를 들여 1년에 2권의 책을 쓸 수 있는 작가는 평생 100권 이상의 책을, 한 달에 한 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는 평생 500점 이상의 그림을 남길 수 있다. 별과 해바라기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 생전 돈을 받고 판 그림은 한 점밖에 되지 않았지만 무려 2000점이 넘는 그림을 남겼다. 비록 이런 노력이 당장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꾸준함을 꾸준히 지속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인생이 빛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 눈물과 이슬. 눈물은 아름답게 방울방울 맺히는 이슬과 닮았다. 그리스 신화에는 아들을 잃은 새벽의 신 에오스가 비통함에 빠져 흘린 눈물이 이슬이 되어 세상을 적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기의 온도가 낮아져 수증기가 물로 응결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 하는데 어쩌면 사람에게도 제각기 눈물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눈동자에 슬픔이 맺히고 그 과정에서 바깥과 온도차가 생기면 이슬이 맺힌다. 온도차가 너무 크면 결국엔 흘러 넘치는데 이것이 슬픔의 응결체인 눈물인 셈이다. 그러니 행복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되듯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올 때 우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생리적인 카타르시스에 속한다. 슬픔을 참거나 삼키기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응어리진 슬픔이 딱딱하게 굳어 가슴 속에 돌로 남는다. 우리는 이를 한, 원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한번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슬플 때는 슬픔이 응어리가 되어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지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눈물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독서.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걸으면서도 한 손에 책을 펼치고 들고 다닐 정도로 독서광이었다. 남북전쟁 시절에도 마음을 다지기 위해 셰익스피어를 읽었다고 하니
그의 책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훗날 노예 해방 등 수많은 업적을 이룩한 링컨을 우리는 다시 책에서 만난다. 독서란 시공을 초월해 창작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처럼 강산이 수없이 변해도 가치 있는 책은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배움을 원하는 이에게는 깨달음을, 심신이 지친 이에게는 살아갈 기운을 북돋아준다. 때로 주변 사람들의 영혼 없는 조언보다 나와 성향이 비슷한 저자의 책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실제로 나는 철학자들의 주옥같은 글들을 읽고 나서야 무제한 스스로를 다시금 자각할 수 있었다. 말 한마디.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업을 하던 중 교실에 쥐 한 마리가 나타나 소동이 일어났는데 놀란 쥐가 재빠르게 숨어버리는 바람에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때 눈을 감고 있던 한 아이가 쥐가 숨어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아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대신 특별한 청력을 가지고 있어서 소리를 듣고 쥐가 있는 곳을 알아낸 것이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특별한 귀라고 부르며 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한다. 이 아이가 훗날 그래미상을 25번이나 수상한 가수 스티비 원더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 속에 아로 새겨져 오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유독 특정한 순간, 특정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토록 강렬하게 마음에 남는 것은 어째서일까? 아마도 그 순간 청자가 처한 상황과 청자에 대한 화자의 공감 능력이 시너지를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 구국 영웅인 이순신은 수세에 몰린 전장에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라는 말로 병사들을 독려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병사들이 느낀 절망감을 가슴 깊이 공감한 이순신은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이라는 의지를 말로 또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몰입. 몰입이란 모든 잡념, 방해물을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몰입 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미술가, 음악가, 스포츠 선수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표본을 연구하며 이들이 작업할 때 몰입 여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명받았다. 같은 시간을 들여도 몰입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인상파의 창시자인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화폭에 담고자 여러 악조건에서도 야외 작업을 고집했고 연작할 때는 10개가 넘는 캔버스에 순서 없이 그렸다. 모네는 이렇게 작업할 때 가장 몰입이 잘 된다며 이런 작업 방식을 선호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사람마다 자신만의 몰입법이 있다. 나는 주로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 찬찬히 일렁이는 생각의 파도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새 글감이라는 섬에 도착한다. 이는 현실 속 나를 잠시 잊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생각의 섬에는 나를 괴롭히는 현실적인 방해물들이 없으며 시간이라는 개념마저 망각하게 한다. 때로는 녹록지 않은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으며 몰입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언가 잊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각자 몰입의 섬으로 떠나보면 어떨까? 방향성. 전력으로 질주해도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수 있다. 노력이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거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노력하면 되는 문제겠지만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면 그동안 노력이나 시간을 허비해버린 셈이다. 어느 때보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다. 그러나 속력을 내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빠른 길이 어디인지 충분히 고민해봐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조급한 마음에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차라리 조금 쉬어가며 주변 풍경도 즐기고 길도 찾아보면서
시야가 트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 변화. 유수불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뜻이다. 때로는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함께 흘러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그 변화의 결과이니 말이다.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변화라는 단어를 너무 거창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작은 변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불씨. 공자는 순간적인 분노로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은 일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로 인한 재앙이 가까운 사람에게 미친다면 그보다 큰 미혹이 없다고도 했다. 사람의 뒤통수에는 심지가 있다고 한다.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작은 불씨만 붙어도 줄을 타고 올라가 펑 터진다. 분노는 그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 일순간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머릿속을 백지 상태로 만든다. 몸이 강렬한 감정에 지배당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순간적인 분노에 나를 잃으면 반드시 후회하기 마련이다. 정말 화가 날 때는 잠시 화의 근원에서 벗어난 뒤 화가 한풀 꺾인 다음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 살다 보니 울컥하는 순간에도 겉으로 토해내기보다 속으로 삭히는 때가 많다. 감정이 격할수록 상처를 주기 쉽고 또 그 분노가 도화선이 되어 싸움이 커지는 일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순간적인 분노로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는 마음속에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았다. 작은 불씨 하나가 자신을 태워버리지 않도록 가만히 분노를 잠재워보자. 불완전함. 아들러 심리학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자연의 관점에서 인간은 열등한 존재라고 말했다. 즉, 늘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열등감은 여러 형태로 우리 의식 속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불완전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 삶을 살아가면서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조금씩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는 있어도 완전해질 수는 없다. 그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내재된 열등감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표출된다. 열등감에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많은 노력을 하게 하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해소되지 못한 열등감은 여러 신경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린 시절 나는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뤄내어 열등감을 해소하고 싶었다. 내 마음속 열등감이 만들어낸 일종의 강박이었다. 오랜 시간 그 안에 갇혀 괴로워했고 이러다가 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여러 심리학 서적을 접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잔잔한 파도만 일렁이는 푸른 바다도 그 깊은 속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숨쉬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수많은 감정들이 헤엄치고 있다. 자신감 넘치게 내 의견을 설명하다가도 상대방이 반대 의견을 말하면 어느 순간 열등감이 불쑥 튀어나온다. 물론 누구나 본의 아니게 타인의 열등감을 건드리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주며 살아간다. 모두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어쩌면 이런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단점을 아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불완전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비밀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시야는 전방 180도에 불과해서 한 번에 사물의 모든 면을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3차원인 세상에서는 어떤 대상이든 보이는 면과 가려진 면이 있기 마련이다. 빛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단면 속에
사물에 또 다른 면모가 감춰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다. 빛 아래에서 즐거운 일상을 보낸 뒤 찾아오는 고독, 유난히 환한 웃음뒤에 가려진 우울,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했던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보는 이의 시점에 따라 같은 사람의 인생 일극으로도 비극으로도 보일 수 있다. 만일 전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도리어 우리는 더 불행해졌을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어두운 단면이 있기에 인간 시점의 불완전함은 이런 어둠을 자신만의 비밀로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뿌리. 만일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라면 거목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다른 이의 표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사람일 것이다. 튼튼하고 굵은 줄기, 하늘을 향해 끝없이 뻗어나가는 수많은 가지, 생기가 넘쳐 흐르는 푸른 잎까지 누가 봐도 가히 아름답다 할 만하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거목의 위대함을 고개를 들어 우러러본다. 누군가는 부러움과 존경이 섞인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도 저런 나무가 되고 싶다며 롤모델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성공의 진면목을 전부 알 수 없다. 나무 밑동 아래 감춰져 있는 것은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두운 땅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이긴 만큼 뿌리를 내려야 양분을 받아 성장할 수 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다.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다. 수많은 실패를 겪어도 나를 지탱해줄 정신력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줄기와 잎을 틔울 수 있다. 상념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1만 2천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수치로 확인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실제로 생각은 도무지 어디가 시작인지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꼬리를 물고 잠이 드는 순간까지 쉼없이 이어진다.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고민, 괜찮다 싶다가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번뇌, 그날그날 실현하거나 해소하고 싶은 욕구, 오감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잡념까지 모두 생각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 우리 뇌로서는 이 모든 생각들을 붙잡아두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서 피어오른 상념들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다.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를 움직이게끔 하는 가치가 되고 나아가 인생이라는 흰 도화지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해준다. 서양 근대 철학의 창시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존재의 확실성을 표현했다. 너무 많은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우리는 바로 그 생각을 통해 각자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어떤 생각으로 채워나갈지 깊이 고민해 볼 일이다. 상상력.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했던 어린 시절에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들만 머릿속에 그렸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경험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일들만 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많은 것이 현실로 익숙해지는 만큼 샘물처럼 샘솟던 호기심과 얼토당토않던 상상력도 점점 잃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작가 조앤 롤링은 타고 있던 기차가 4시간 지연되는 동안 마법사 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 소년을 생각하면서 그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의 세계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기를 키우던 어려운 시기의 말이다. 그토록 광활한 세계관의 시초가 되는 아이디어를 단 4시간 만에 떠올렸다니 정말 놀라운 상상력이다. 때로 상상력의 힘은 시간과 물리의 경계를 넘어선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상상력이란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다. 영어로 상상을 뜻하는 단어는 라틴어 이미지에서 한자어 상상은 기원전 코끼리의 커다란 뼈를 보고 사람들이 원래의 형상을 떠올리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이들의 상상이
그저 헛된 생각에 그치기도 했지만 현실로 이루어진 상상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니 현실과 상상을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또 상상력이 세상 모르는 어린아이만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성인이었던 롤링의 상상력이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어른에게는 위로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황당하고 가치 없는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는 상상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지도 모르니 말이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상상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에 펼쳐질 세상을 말이다. 선택과 집중.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확실한 길인 교사와 불확실한 길인 성악가를 두고 고민했다. 마음 같아서는 두 가지 모두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 개의 의자에 앉을 수는 없기에 성악가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훗날 세계 3대 테너가 되어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멋지게 증명해 보였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도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한다. 여건이 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과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욕심을 부린다면 둘 다 놓치게 될 확률이 크다. 스승과 제자. 송나라 시대 불경인 벽암록에는 줄탁동시라는 말이 나온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암탉과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동시에 쪼아 깨트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암탉이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면 깨우침을 얻어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는 제자다. 인생에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아낌없이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스승을 만나는 일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다. 훌륭한 스승 밑에 뛰어난 제자가 있다. 또 그 제자가 다시 훌륭한 스승이 된다. 실제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나열한 순서대로 사제지간이다.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고대 서양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들이라 놀라울 따름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제자가 그대로 이어받아 계승하고 발전시키거나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새로운 사상을 만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걸음걸이, 말, 생활 습관까지 누군가 가르쳐줘야만 익힐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제자였던 셈이다. 만약 내가 지식이든 기술이든 무언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말자. 나를 스승으로 삼은 제자들이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그렇게 이 세계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행의 이유.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는 혁명가로 잘 알려진 체게바라가 의대 졸업을 앞두고 친구와 함께 남미 대륙을 횡단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에 짐 약간과 기대를 한가득 싣고서 드넓은 평지를 질주한다. 언제나 말썽인 오토바이는 여행 중에도 수시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고쳤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 내내 함께했던 오토바이가 수명을 다해 정말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사람이 아닌 사물에도 함께한 시간만큼 추억이 쌓여서인지 트럭에 오토바이를 싣고서 그리울 거야 라는 말을 건네는 그의 얼굴이 괜스레 슬퍼 보였다. 여행의 묘미는 아쉬움과 설렘이다. 아주 잠시 머문 곳이라 해도 아쉬움이 남기는 마찬가지다. 때로는 다음 목적지로 가기 싫을 만큼 매혹적인 곳을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은 우리를 다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새로움은 언제나 우리를 자극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한다. 여행을 마친 체게바라도 그랬다.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본 그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다. 이 여행 이후 쿠바의 혁명을 위해 싸우며 그가 보여준 행적은 이념을 떠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때로 여행은 단순히 재충전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존에 볼 수 없던 것들을 접함으로써
시야나 식견이 넓어지고 나아가 삶의 지표를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행기를 타고 훌쩍 떠나 내 발로 다른 세계를 밟아보는 여행의 즐거움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내 방 안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지금 삶의 어딘가가 꽉 막혀 답답하다면 설렘을 느끼게 해줄 새로운 무엇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 인내. 신은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을 준다지만 어떤 역경이든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다. 잠깐 기대어 앉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를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져버리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 영원히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이 순간도 지나가고 이전보다 단단해진 나를 만날 수 있다. 지금이 한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인생은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처럼 고난과 극복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하락의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든 버텨내야만 다음이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알겠다. 지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삶의 최상 단계를 지혜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감각, 기억, 경험, 기술 순으로 구분했다. 이 중에서도 경험과 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술의 특징을 지혜의 본질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철학의 어원도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필로소피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기에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이들을 사색에 빠지게 만든 것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에는 지혜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지혜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여러 책을 들춰봐도 그 뜻은 글로 배운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철학자나 명사의 몇 마디 말의 진정한 깊이를 아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을 걸쳐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바쁜 삶에 치여 살다 보면 뛰어난 철학자들의 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 한계를 느낀다. 그래도 저마다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감각으로 얻게 된 가치관이나 철학은 존재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만이 가진 삶의 지혜 아닐까. 후회.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많은 이들이 나중으로 미룬 것이라는 답을 한다고. 사람마다 미뤄왔던 일은 모두 다를 것이다. 다만 이건 나중에 시간 날 때 당장 급한 건 이게 아니잖아라며 미룬 것이 사실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그 대신 선택한 일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 때문에 인생의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노라고 말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에 앞서 저울을 꺼내 기회비용을 따진 다음 후회의 무게가 더 적은 쪽을 택한다. 하지만 효율에만 얽매이다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인다. 그러다 종종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었다. 그때 고심 끝에 내린 답은 해보고 후회하자였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과 해보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모두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간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뭐든 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중에 더 크게 후회가 되는 것은 한 것보다는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수많은 작은 후회들을 즐길 준비를 하면서 말이다. 이상으로 도서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 전체를 낭독해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